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지 혹은 적대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우주가 적대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우호적이라고 믿는다면 삶을 신뢰하며 편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삶의 접근 방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사는 세상은 형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삶을 소외시키는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삶과 단절된 존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 세상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 적절, 부적절, 나, 타인, 양자택일이라는 이분법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분법적 렌즈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칭찬하고, 비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가 언급한 삶으로부터 단절되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표현하는 대표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demand라고 합니다. 이 demand는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는 to ask for something forcefully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할 때, 한국의 네이버 사전으로는 첫 번째 뜻이 강력히 요청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폭력 대화 책에서는 강요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강요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강요를 받기도 해요. 강요라는 것은 주로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힘이 없는 쪽에서 강요를 받으면 두려움에 수용하게 되거나 또는 분노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죠. 만약 강요하는 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그것은 되게 강요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첫 직장에서 제가 신입사원일 때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상사분이 오시더니 내일 아침까지 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그때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상사분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그날부로 저는 찍혀가지고 여러 형태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그 상사가 일을 요청하면 두려움의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거의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결국 그 회사에서 오래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diagnosis인데요. 이게 캠브리지 딕셔너리의 뜻은 a judgment about what a particular illness or problem is. judgment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떤 판단이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냐,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Made after examining it.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 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어떤 판단하는 거죠. 한국어 네이버 사전에선 진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문제로 바라보고 판단해서 꼬리표를 붙인다거나 비판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진단하는 듯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의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방어감이나 어떤 수치심을 자극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표현으로 인해서 방어적이고 수치심을 느꼈다면은 나와 상대방 사이가 연결되는 느낌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 해결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비폭력 대화 체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내 아내가 의존적이고 애정결핍이라서 내가 주는 애정보다 더 많은 애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었죠. 그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에게 애정 표현을 주지 않는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형태의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상대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처럼 들려서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들어지겠죠. 세 번째로는 Denial of Responsibility. 이거는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responsibility라는 뜻을 가져왔을 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당신의 어떤 job이거나 아니면 du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로 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뤄야 하는 것. 근데 Daniel은 거부라는 뜻, 거부나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책에서는 책임 부정하기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부인하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대인관계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진 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신뢰를 할까요? 책임을 부정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애들이 때리니까 나도 같이 때렸어요.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 자신의 힘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형태가 돼요.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쓰게 되면 결국에 외부의 이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력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번째는 deserve mentality라는 단어인데요. 이 deserve는 받을만 하다, 뭐뭐 해야 마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mentality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던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사고방식이라던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지 분류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이 표현, 어떤 이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처벌이나 보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려는 암시적인 사고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행동에 동기를 부여를 하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문화가 있죠. 여자라면 당연히 집안일 해야지. 남자라면 당연히 힘이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 처벌받아 마땅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벌을 피하기 위해 바꾸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가를 알아차려서 선택하기보다는 외부의 권위자로부터 판단을 구하게 돼요.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에 힘 있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고구조를 교육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노예들을 다룰 때, 노예들을 대할 때 이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조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삶과의 연결과 단절은 우리가 자신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을 하죠. 특히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느낄 때 페르소나를 착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마스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연극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가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가 페르소나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진실성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자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은 내가 왜 두려워했는지,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보호하고 싶었는지, 그런 핵심적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와 관련된 상처의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삶과 연결된 사고방식과 삶과 단절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삶과 단절된 사고방식과 어떤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랑 욕구에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욕구가 연결됐을 때 나와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해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런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함양하게 되면은, 이런 인식을 키우는 거죠. 이런 인식을 키우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순간순간 신중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삶을 소외시키는 사고방식과 삶과 연결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삶과 연결되는 사고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알아차림을 좀 증진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삶을 연결하는 사고방식에서 작동할 때와 삶을 단절시키는 습관적 조건에서 작동할 때 분별력에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챙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수련의 목표를 통해서 오늘은 신체를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이 신체에 초점을 두었다가 멀어질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바닥이나 의자, 그리고 내가 좀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시간은 5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초대해서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우선은 내려놓고 현재 몸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몸의 물리적 위치, 몸이 맞닿아 있는 표면을 인식해 보세요. 그리고 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나는 나의 몸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몸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감지하고 열이나 차가움, 따끔거림이나 무감각, 긴장 또는 이완감 같은 모든 신체적 감각에 대해 알아차림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감각을 느끼는 자신을 초대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생각이 일어나면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육체적 감각으로 되돌리세요.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감각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불쾌한가요? 어느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편안함과 불편함을 자각하면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경험을 관찰해 보세요. 우리 몸에 호흡이 만들어내는 움직임, 가슴이 확장하고 수축하고 복부가 들숨과 함께 부풀어 오르고 날숨과 함께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이 경험하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몸의 감각에서 멀어져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것도 마음 챙김의 순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고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부드럽고 확고하게 나의 마음을 다시 신체 감각으로 되돌리세요. 이는 의식의 의도적인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에 이끌려서 지시를 받기보다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가 되시면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오늘 이 알아차림을 증진하는 이 연습이 어떠하셨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린 게 있으실까요? 또는 나의 신체적 감각에서 두드러진 게 있을까요? 오늘 했던 이런 연습들, 나의 의식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기술은 당신의 삶이 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거예요. 이게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